44 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12화 시작합니다. 후원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3월의 첫 주라서 패트리온 통해서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지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소은님, 이민성님. 그리고 지난달에 팟빵에서 가을 하늘 나라님께서 105화 2월 5일날 공개됐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랜만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이어진 소식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류광님이 번역자로 유명하신데 류광님이 컨테이너 보안책 5권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44비치에. 이건 이제 팟캐스트에 후원하신 건 아니고 저희 44비치에 후원을 해주신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10부를 더 샀습니다. 5권을 받고 10부를 더 사서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무슨 이벤트 하죠?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죠. 책을 나눠주는 이벤트인데. 그쵸. 책을 네. 좀 드리려고 이 책이. 근데 왜 이 책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네. 괜찮아 보여서 사실 저는 구매를 했었나? 안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했을 것 같은데. 사파리북스로 본 거 아니야? 영어로? 그건 아니고 사파리북스 보진 않았고 한국에 이제 출간되는 것들을 쭉 보긴 하거든요, 한 번씩. 근데 괜찮아 보이는 게 있고 딱 이 목차를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너굴님이랑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글들을 계속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커뿐만 아니라 도커라는 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눅스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 커널에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조합을 하고 그걸 좀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다 뜯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CH 루트로 뜯어서 해볼 수도 있고 뭐 CH 루트를 쓰진 않지만 네. 뭐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들을 가지고서 각각의 리소스들을 격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니오만 같은 거 직접 다 써볼 수가 있거든요. C그룹도 마찬가지고 C그룹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리눅스 그냥 쓰더라도.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관련된 글들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책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면은 일단 좋은 책이고요. 왜냐면 보안을 얘기하려면 거기 컨테이너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원리를 설명하고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서 컨테이너 관련된 책으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딱 봐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좀 핵심만 좀 잘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얇아서 좋다고 이 정도 두께로 몇 페이지지?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 두께로 거기 있는 내용들 다 다뤘다고 치면은 이게 뭐 아마 튜토리얼 형식으로 다루진 않았을 건데 어쨌건 괜찮은 두께에서 도커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 싶은 사람이 읽기에 딱 좋은 책? 네. 이라고 전 느끼긴 했었어요. 이게 도커 튜토리얼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커 튜토리얼은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좀 관심 가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보안 담당자분 계신데 네. 저 보시더니 이제 요거는 SRE 팀에서 다 돌려보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류광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이제 이 책을 5부 기증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흔쾌히 받고 또 어쨌건 저희는 다 살 거긴 한데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이벤트를 네.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다루는 주제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되나 고민들 많이 했을 때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게 컨테이너나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 관련해서는 그래도 44비치가 다루는 주제들을 다른 데선 별로 안 다루는 것 같다. 사실 최근에는 뭐 개발자 팟캐스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되는 주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만의 좀 장점 혹은 특색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마침 이제 류광님이 그런 특색을 좋게 보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류광님이 사실 이제 번역계 그 IT 출판 번역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셨어요. 이분 이제 번역하신 책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펙티브 모던 C++, 다이렉트X 12를 이용한 3D 게임 프로그래밍 입문, 그리고 유닉스 고급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도널드 컨스의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시리즈. 이건 그 두꺼운 책들을 계속 그 원서가 나올 때마다 번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게임 프로그래밍 잼스라는 시리즈도 유명한가 봐요. 근데 이 시리즈도 계속 번역해 가시고, 그러니까 두껍고 좀 뭔가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IT계에서도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한 그런 책들을 꾸준히 번역해 주셔서 사실은 지식의 수혜자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저도 이거 얘기하다가 잠깐 그 얘기 나거든요. 일하면서 이걸 다 번역하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아니고 네. 전문 번역가실 거라고. 그쵸. 전문 했었거든요. 번역가시죠. 네. 그랬었죠. 저도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였지? 맞아. 시피님이 지금 루광님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은 팀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당연히 루광님 알지 않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알지 않냐고 하니까, 당연히 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무안해 있었다는. 이게 번역가를 알고 모르고는 좀 이제 책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주제만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면 사는데, 어떤 분은 이제 주제를 보긴 하지만 이 책이 잘 번역되어 있는지 혹은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만듦새까지 좀 신경을 쓰시니까, 그런 상황으로 간 그런 취향이신 분들은 번역자도 챙기고 출판사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번역자 이름도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하셔서 유명하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일정 이상은, 그러니까 일정 이하인 퀄리티도 워낙 많으니까 사실 번역자 일정 이상은 보장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류광의 블로그도 유명하잖아요. 류광님의 블로그. 네. 예전에 유명했었죠. 요새는 글을 잘 안 오시네. 그렇기는 해요. 네.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야마다. 그러니까 지금 IT 분야에서 아마 제일 번역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고, 또 보면은 딴 얘기긴 하지만 금융 쪽에서는 또 이건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엄청 번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100권 가까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와. 그런 분들이 분야마다 한 명씩 꼭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TAOCP 이런 건 번역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쵸. 절대 할 수 없어요. 한국처럼 또 이제 번역가에 대한 처우라고 해야 될까요? 처우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꾸준히 번역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번역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으로 보이기는 해요. 저는 항상 느끼는데 번역이 안 되면 책을 거의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책이 영어가 나와서 일단 사면은 저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그래도 좀 일본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일본어 책이 나왔대요. 그럼 또 그걸 사. 일본어 책을 사. 그 다음에 또 안 읽어. 한국어 책 나올 때까지 안 읽는 거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외국어가 가진 어떤 부담감이 좀 커서, 물론 그죠. 일을 안 한다고 좀 이상한데 여유를 가지고 읽으면 읽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한글 보는 것보다 좀 훑어보는 것도 잘 안 되고 읽는 속도도 5배? 4배? 이렇게 느리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역 읽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아직도 보면은 블로그 쪽에 보다도 한글 같은 경우는 이 번역서가 있다 보니까 책 쪽에 좋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이벤트 종이책 사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워낙 전자책 안 나오는 것도 가끔 있어서. 근데 이거는 보니까 SE14랑 교보랑 알라딘, 리디까지 다 전자책이 있어요. 근데 애매하긴 해요. PDF라서. 그냥 그래도 전자책이 좋은 것 전자책 같아요. 선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상품권 같은 거 있으니까. 리디에서는 바로 선물할 수 있고요. 네. 예전에 우리 한번 이벤트 했었던 것 같은데, 리디로도. 전자책으로? 보내주고 막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었나?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전자책 좋아하니까 이 책이 특히나 얇은데 약간 저도 이렇게 쑥을 쳐봤는데 막 어려운 코드가 막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보려면 역시 맞아요. 전자책으로 사면 좋지 않나? 근데 전자책이 많이 싸진 않더라고요. 전자책은 종이랑 인쇄는 사실 단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벤트 할 때 이제 종이책으로 아마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까 박교님 얘기하셨는데 종이책은 반품해버리고 그냥 나쁜 만약에 상황이에요? 종이책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분 주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배송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니까. 되는데 일단 얘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버려가지고 네.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자고 하면 생각 없이 일단 사자고 아니야, 원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거 늦게 하는데 책 사는 것만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쵸. 아유, 참, 저도 그날따라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사실 컨테이너 관련된 글들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44비치에서 써주시는 글들만큼 유용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컨테이너 관련 글이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비슷한 글들이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래요? 썼던 글이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 다룬 글을 썼거든요. 네트워크 네. 네임스페이스 써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리눅스 안에다가 이제 리눅스 어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터페이스를 독립적으로 가진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 도커 쓰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를 직접 해보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은 가끔씩 있어요.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잘 설명해주는 글은 별로 없어요. 이걸 왜 쓰고 이걸 어디에 쓰고 뭐 이렇게 컨테이너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잘 설명해주는 글은 없고 근데 외국에도 없진 않아요 그런 글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영향 많이 받았던 것도 이것도 또 일본 이제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영상 공개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많이 영향 받았었고 그런 거 정리해 보는데 막상 이런 걸 쓸 일이 별로는 없어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근데 사실은 쿠버넥스 가도 결국에 파고 들면 다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네임스페이스 개념 때문에 만든 빈 컨테이너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쿠버네티스 네.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아느냐의 문제인 거죠. 도커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리눅스 명령어잖아요. 네. 그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랑 또 별개라서. 근데 또 그게 쓸모 있느냐고 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죠. 혹시 이제 지금까지 쓰셨던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임스페이스 좀 더 다루고 싶고, C그룹 같은 거 다루진 않아서. 근데 여기 다 나와 있긴 해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만 확실하게 네. 홍보해드리네. 제가 쓰는 글은 사실 튜토리얼이라서 그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걸 막 직접 해볼 수 있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명령어들을 보통 몰라서 직접 해보기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명령어 다 있고, 그거를 이제 쭉 튜토리얼 만들어 놓은 거라서, 44비치 올라오는 글 보면은 다 해볼 수는 있죠. 그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커 컴포즈 관련돼서 인프런에 강의를 올려놨어요. 도커 컴포즈 제목이 저도 제목을 까먹었는데 네, 도커 컴포즈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초록색 표지. 도커 쓸 때 필수, 네, 도커 쓸 때 필수 도커 컴포즈라는 제목인데 인프런에서 찾아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크런님이 하신 초보를 위한 쿠버네티스 안내서랑 초보를 위한 도커 안내서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로드맵으로 공개도 해놨거든요. 네네. 그거 같이 사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44비치에 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44비치 렉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좋다. 네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안 만들면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트위터로 왜 안 만드냐고. 네. 근데 약간 이제 너굴림 강의도 수강평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좀 사람도 느는 것 같던데. 그런가? 생각들이 좀 갈리는데 저는 약간 시간이 짧은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시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면 좋겠다.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CP님은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는 주의시고 시간은 모르겠고 그냥 올리면 된다. 어차피 다 안 보니까. 근데 확실히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예제 같은 거를 직접 해보고 똑같이 동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지 않나? 왜냐면 거기서 좀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되면. 그쵸. 디프리케이티드 돼서 또 동작하지 않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너굴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너굴님 거 이거 강의는 이제 좀 팔렸는데 그
그 학습을 완료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 저요? 같은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낮다 그랬잖아요. 10%도 안 되는 것 저 같은데.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 제 그래요? 것도. 네. 그래서 시간이 상관없나? 어차피 앞에 한 상강 보고 어차피 이게 10시간이든 1시간이든. 근데 저는 컴포즈는 좀 따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끝까지 하신 분이 5분. 아, 꽤 계시네요, 그래도. 근데 한 10%? 저도 아, 그래요? 보면은 네, 10% 정도 되시는 거예요. 50분인데도 여섯 10분밖에 안 하니까 50% 이상. 50% 이상. 그렇게는 안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통계가 아직 없어서. 근데 이게 보면 저는 그래서 짧고 가격이 적당하면 할인도 해주고, 원래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비싸게 하고 할인을 자주 해주면 사람들이 사잖아요. 원래 싼 거랑 6만 원 하다 2만 원 깎아준 거랑 원래 2만 원인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반 요것도- 이상 하신 분은 40%. 꽤 되네요, 그래도. 네. 근데 요새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강의 결제부터 하지 말라고. 아, 그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강률이 떨어지니까, 심지어 지금 시간 짧은데도.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너굴림 강의는, 뭐 쉽진 않은데, 사실 회보만 실습 할 게 좀 있긴 한데, 맘먹고 하면은 뭐 주말이라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분량인데, 요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더 긴 강의들은, 뭐 앞에 1시간 듣고서 뒤에 영원히 안 듣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강의 결제해놓고서 시작하지 말라고 막 그런 이제 조언 같은 것들도 돌긴 하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라서. 맞는 얘기죠. 네. 만든 입장에서도 사실 뭐 돈으로만 보면 수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나서 듣든 안 듣든 상관없는 일이지.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든 이유는 이 내용으로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꼭 들어보시는 게 좋죠.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이벤트 공지는 저희가 뭐 44비치 트위터나 다음 팟캐스트 통해서 적당한 시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벤트 어떻게 할지 정리를 못해서 당장은 이제 하겠다는 예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 넘어가서 어제 갑자기 발표된 게 있는데 네. 어제 갑자기 AWS에서 오사카 리전을 발표했어요. 원래 있지 않았나요? 리전? 오사카 리전이 원래 있었는데 공개된 리전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리전.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일본 고객들 중에서 일부가 이걸 쓰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는 리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퍼블릭 공개가 됐어요. 이게 제가 갑자기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공지가 일본어로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타겟층 자체가 일본 기업들 대상인 거는 맞는데 네. 어쨌건 영어로도 안 나오고 그냥 일본어 왓츠뉴에만 올라왔었고 또 그래서 아직도 영어로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봤을 때 없었고 캡처에는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 글에 캡처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오사카 리전 페이지 공식 페이지고 지금도 없네요. 블로그 말한 거죠? 그 왓츠뉴 왓츠뉴라고 새로가 올라오는데 짧게 공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본어로만 올라와서 좀 재밌었었고 퍼블리키 있잖아요. 저희가 퍼블리키라고 일본에 그 클라우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제가 가끔씩 참고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속보로 이제 올려서 바로 기사 쓰셨더라고요. 저도 뭐 따라 쓰긴 했는데 오사카에 IT 관련된 어떤 요구가 많은가 봐요?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지진이나 재해 안전하니까 지금 최근에 그래요? 도쿄 리전 장애 났었잖아요. 네. 제트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연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도쿄 리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디죠? 홋카이도에 있나요? 홋카이도. 하나 더 있는데 없어요. 도쿄에만 있죠. 리전은 도쿄에만 리전은 있었나요? 도쿄에만 있어요. 네, 리전은 도쿄. 일본에 있는 거 도쿄. 오사카의 장점은 오사카가 어느 위치인가요? 교토 쪽이라 바로 약간 네. 그 허리 쪽? 일본의 도쿄보다 아래쪽인데 근데 상대적으로는 는 네. 오사카가 더 가까워요. 오사카가 아. 800km, 도쿄가 1200km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이런 그쵸.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 오사카가 한국으로 치면 부산이라 그러고 거기서 사투리도 좀 다르고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놀러 가는 지역이라 제 네. 생각에는 안전이나 어떻게 보면 국토의 중앙부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길이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커버리지 관점에서도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도 AWS는 서울밖에 없긴 한데 애저 같은 데는 부산 리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네. 뭐 한국은 사실 뭐 서울만 해서 거의 커버가 되긴 하지만 한국은 사실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 재해 때문일 수 있는데 한국 사이즈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의 서비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서울 그 AWS 입장에서도 부산 리전 하는 것보다 그냥 부산에 몰래 에이지트 하나 넣는 게 더 심플한 구성이 될 수도. 그냥 광랜 서울에서 부산 광랜 그냥 뚫어버리면은 엄청 빠를 건데 이게 몰래 놓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막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리전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게 막 정도급 아닐까? 근데 약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니즈가 아마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워낙 뭐 5G 같은 얘기를 계속 나왔으니까 네. 뭐 AWS도 와이어랭스 뭐라고 하죠? 웨이브랭스. 네, 웨이브랭스라고 거기서 직접 그러니까 요 뭐라고 해야지? 요 로컬 단에서 직접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컴퓨팅도 최근에 많이 이제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약간 로컬사 쪽에서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 리전을 열어주다가 확장을 해서 에이지 3개 갖추고서 정식 리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준이 AWS 리전을 만드는 기준이 에이지 3개인 것 같아요. 아하. 에이지 3개가 갖춰져야지 리전으로 승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거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보면은 다음에 5개국을 추가로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5개국 15개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씩 맞춰야지 리전으로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공식 리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지원하니까 지금 미국에도 로스앤젤레스 같은 있다고 했었잖아요. 로컬 존이. 그거는 이제 서비스 쓸 수 있는데 얘는 좀 프라이빗하게 있다가 로컬 존 개념이 생겼고 로컬 존은 안 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비슷하게 쓰고 있다가 정식 리전으로 승격한.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어느 순간 뭐 필요한 고객들한테만 열어주는 에이지가 네. 생겼다가 에이지가 하나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네. 리전으로 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한국도 지금 보면 은근 도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진짜 많이 넘어갔는데 그렇죠. 한국 보면 우리 해보면 사실상 얼마 전에 44비트도 내려갔잖아요. 스팟을 사실 쓸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용이 있어야 스팟을 쓰는데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은 좀 특수하게 특정 인스턴스 스팟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저도 이번 연휴 때 이제 하루 휴가 쓰면서 4일 쉬고 왔거든요. 근데 연휴 동안 44비 작업도 몇 개 좀 하고 있었어요. 글도 쓰고 올리고 있는데 어제 이글 쓸 때도 그랬어요. 이글 쓸 때도 보는데 갑자기 콘솔이 죽은 거예요. 저 콘솔에다 올리니까 콘솔이 죽은 거예요. 보니까 내려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404 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접속을 해서 또 하고 있는데 또 내려갔어요. 저녁에 2번 정도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웹페이지 체크 안 하니까 모르는데 44비치도 굉장히 자주 죽고 있을 수도 있다. SR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날마다 죽어있어. 근데 캐시가 먹어서 이제 죽은 것처럼 안 보일 수는 있는데 CF 캐시 5분인가 그렇거든요. 그 컨텐츠는 5분 안에 안 살아나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인스턴스 죽는 거니까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니 죽었다가 걔가 판단을 해서 쿠버네티스 판단해서 다시 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살아나긴 하던데 다행히. 아무튼 그래서 좀 그것도 인상 깊었고 아무튼 어제 갑자기 이 소식이 나와서 일본어를 보이길래 이거는 같이 전달해봤고요. 한국에서는 일본 오사카 리전을 쓸 니즈가 있을까요? 없겠죠 별로? 있을 수 있죠. 몇 킬로 가까우니까. 근데 사실 아마 그 강랜이 제가 어디서 어디 뚫렸는지 몰라서 만약에 도쿄랑 부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쿄랑 부산이 이렇게 광랜이 연결돼 있으면 도쿄가 빠를 거고 그쵸, 만약에 그럴 수 있죠. 광랜이 우리는 모르는데 저기 오사카 근처에 그 바다 제일 가까운 쪽에 있으면 오사카가 빠를 수도 있죠. 완전 거리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 열어서 핑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제가 서울 리전 오픈했을 때 그 핑 때리고 S3 측정한 거 블로그 인기글이었어요. 사실 지금 일본 리전을 쓰는 사람들은 일본 쪽에 고객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일본 거 쓰다가 못 넘어온 사람이 네. 있잖아요. 왜냐면 서울 리전이 너무 기능이 서울이 없었으니까. 그쵸 원래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을 해서 지금 거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사카를 새로 쓸 니즈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긴 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그쵸. 일본은 있겠죠. 진짜 그 온라인 재해가 아니라 리얼 재해 대비해서 오사카 리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재해가 없으니까 그냥 에이지트 하나 해도 사실 IDC도 엄청 안정적으로 운영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더 민감할 수 있죠. 지진이라는 재해 때문에 데이터 날아가는 건 최대한 멀티 에이지트를 넘어서 멀티 존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우리 RDS 이야기도 했었는데
RDS가 멀티 리전으로 리플리카가 되잖아요. 약간 그런 음. 것도 다 이런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좀 느꼈던 게 저희도 이제 거의 다 쿠버네스로 지금 거의 많이 넘어가서 네.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생각해야 되나? 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에이지 날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도 얼마 전에 했고 일본도 뭐 네. 그 전기 때문에 맞아요. 냉각 때문에 그러고 저희도 이제 글로벌 리전 쓰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에이지 날아가는 일은 우리가 쓰는 규모 안에서는 한 3달에 한 번쯤은 거의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아니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적당히 비껴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딱 거기 걸려서 이제 엄청난 장애를 겪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멀티 클라우드든 멀티 리전이든 해서 워커로드만 분리를 나눠서 보낼 수 있어도 예전에 막 CPU가 장애났을 때 막 일본 리전으로 못 옮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또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멀티 클러스터 간에 연결해주는 또 네트워크 레이어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되면은 이거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사카에 그런 거 구축하는 일본 사람 생길 것 같은데요, 왠지? 그쵸. 블로그 글 일본에 막 올라올 것 같아요. 멀티 리전,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전에 멀티 리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지. 그래서 일본 쪽 발표한 것도 봐도 약간 지금 요거랑 함께 요 AWS 리전하는 거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좀 확장해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사카 리전 같이 포함해서. 더 싼가요, 근데? 가격은 뭐 싸지는 가격이랑 네트워크 비교해서 그 써주세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지금 시작부터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지원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부족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존의 뭐 로컬처럼 있었던 데라서 서비스는 거의 다 지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소식인데 D3JS를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네요. 마이크 보스톡이 글을 하나 썼죠? 네네. 무슨 글인가요? 마이크 볼톡이 이제 오픈소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던 그 D3JS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마이크 볼톡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픈소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10년간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바를 이제 10가지로 정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벌써 10년 된 거예요, D3JS가? 이 10년 기준이 D3JS 1.0을 기준으로 이게 2월 24일 날 쓰여진 글인데 와. D3JS 1.0이 2011년 2월 18일에 공개됐더라고요. 글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돼 있고 네.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서 느낀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올린 글이고요. D3JS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랜만에 DS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시각화 라이브러리죠.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요즘에 프론트엔드 트렌드랑 그렇게 잘 맞진 않은 것 같아서 엄청 인기가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 한때는 거의 뭐 GitHub 전체에서 1위까지 갔었을걸요? 스타수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인기 많았었고, 그리고 워낙 좋은 사례들이 많았어요. 신문에서,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워낙 그런 거 잘했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썼었고, 뭐 이걸로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워낙 좋은 게 많았어서 인기가 많은데, 사실 뭐 리액트나 이런 디클러러티브한 라이브러리랑 잘 맞진 않아서 최근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아니면은 뭐 D3가 다 모듈로 쪼개진 이후에는 지금은 쪼개졌거든요. 쪼개지면 계산 모듈만 갖다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핫하진 않은데 사실 여기도 뭐 역사가 있는 게 D3도 쭉 계속 발전해오고 있고 이 마이크 보스톡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옵저버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따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도 또 역사가 있는데 이 D3JS 하면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게 그 블록.org 맞나? 블록.org였나? BL.OCKS.org. 네, 맞아요. 블록.org라고,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분이 자기가 만든 D3JS 예제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이분은 그거 연습하고, 또 이그젠플을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적인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기스트랑 연동이 되는데, D3JS 이그젠플만 그분이 공개한 거면 거의 1000개 넘을 거예요. 와. 거의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D3JS가 되게 많이 인기를 얻었던 핵심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건 이제 이 글에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제가 중요하다. 예제가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옵저버블은 자바스크립트의 플레이 뭐라고 하지? 그거를
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느낌? 자바스크립트로 막 코드를 치면은 그걸 웹상에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D3JS를 심을 수 있는 거죠. D3JS든 뭐 다른 시각화도 리툴이든 그런 것들을 심어서 뭐 실행하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탐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주피터 노트북의 자바스크립트 버전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거기다가 또 여전히 이제 이그젠플 홀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엄청 많은 이그젠플 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수백 개 되는 것 같던데 이분의 또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노트북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트북도 볼 수 있고 올린 사람 것도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 D3JS 관련해서 낙교님이 발표도 하시지 않았나요? 여기도 벌써 1000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아, 발표 D3JS에 관한 건 아니고 시각화 스터디 같은 거 별도로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D3JS 워낙 좋아했어서 네, 같이 많이 봤었죠. 근데 그 초기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컨텍스트가 있냐면은 D3JS는 차트 툴이 아니거든요. CP님이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차트 툴이 아니라서 막대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막대 그래프 하면 데이터랑 막대 차트로 그려주는 명령 하나, 함수 하나 있고 그거 넣으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컨셉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D3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시각적 요소로 변환될지를 함수를 짜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헬퍼들을 다양하게 넣어놔서 그것들 조합해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라서 이게 약간 막대 그래프라는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합들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느낌이라서 실제로는 그 컨셉을 이해해야지 잘 쓸 수 있긴 해요. 대신에 이제 그 컨셉을 이해하면은 그래프의 어떤 형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써놓긴 했는데 뭐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자바스크립트 스타일과도 결이 좀 달라서 요즘은 그냥 유틸리티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긴 해요. D3 자체보다도. 그렇죠. 요즘에 차트 그릴 거면 사실 오픈소스도 많고 그래서 네. 간단한 차트는 맞아요. 근데 D3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해만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는 느낌이니까 그쵸.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내부 어드민 통택들 새로 만드는데 네. 간단한 차트니까 그냥 그런 거 갖다 쓸까 했는데 이제 프론트 하시는 분이 D3로 직접 그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D3가 리액트 이런 거랑 잘 안 맞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좀 뭔가 달라서 근데 프론트 전문가가 하니까 뭔가 오, 그래요? 모듈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D3 어려워서 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해만 하면 진짜 확장 가능성이 좀 무한한 느낌? 이해하기까지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차트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넣는 것도 다 다르고 다르죠. 우리도 D3 좀 활용해서 프로젝트 했던 적 있지 않나요? 차트킹이라고 했었죠. 차트킹. 했었는데 네. 차트킹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차트킹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영어로 검색해야 나오나? 영어로 해야 될걸요? 네. 아니 왜 우리 거 안 나와? 안 나와요?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네, 유튜브에서 차트킹이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러네. 약간 맨 밑에 나오네. 이게 한때 저희도 뭐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1, 2년 전쯤에 바차트 레이스라는 컨셉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바차트 레이스가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한 것들을 트랜지션 넣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GDP 순위가 뭐 1위부터 10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980년대부터 뭐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그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군가 그걸 만들어서 엄청 트위터 같은 데 한번 핫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서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저희도 보니까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만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요것만 올려서 막 100만 뷰씩 나오는. 네. 그래서 저희 따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했죠. 조금 하는데 영상을 90 몇 개나 올렸어요 우리가. 와, 아니, 많이 올렸네요. 90개 아니구나. 아니야. 13개? 13개. 90 몇 개는 구독자였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조회수가 잘 나온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를 찾는 거? 네.
좀 힘들었었고, 근데 그때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걸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데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때 낙교님이 이걸 D3로 어떻게 만들어서 막 움직이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냥 브라우저에 띄우고 이거 화면 캡처 녹화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모으기가 좀 어려웠고 의외로 공개된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네. 없었고. 그리고 약간 우리가 데이터 그 기준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 전달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냥 사실 이거를 막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서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이게 약간 결국에 저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알고리즘 선택을 못 받았다. 아니요, 꾸준히 해야죠. 몇 년 후에 선택받을 수도 그런가? 있는데. 저도 지금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 MLB 홈 구장 네. 관중수 아, 이거 네. 한 개 있는데 이게 벌써 4천 조회수가 넘어 있네요. 어, 거기 보면 댓글도 달려있어요. 이게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야구 팬들은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 지역 감정 이런 게 미국에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네요. 이 데이터는 CP님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MLB 쪽은 이런 데이터 막 맞아요. 공개를 많이 해줘. 혼자 막 파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도 재밌는데 이거 지금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2019년 저희가 한 4월쯤에 열심히 했는데 와, 그때 막 낙변님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옵저버블 가니까 마이크 보스터기 바차트 레이스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개하지 말고 우리만 숨겨놓고 보자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플로리시.스튜디오라고 또 별도로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넣으면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거 4K로 나와요, 그러면? 뭐 4K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일본 잘한 것 같아. 이거 마이크 보스터는 진짜 예제를 다 만들고 있네요. 이번은 진짜 거기 약간 스스로 홀릭돼 있고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쓰신 글들 보면은 인터랙티브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잘 쓴 글도 있고 예전에 이그젠플만 주제로 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재밌어서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링크 첨부해 볼게요. 애니메이션도 잘 만들었네. 우리 그때 애니메이션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막 고민했었는데. 그쵸. 그럼 이 마이크 보스톡이 이번에 쓴 글에서 뭐 10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관심이 가는 소 제목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크 뉴스 쪽에서 그, 요약을 해주셨죠? 네. 누구시지? 그, 운영하시는 분? 빅뉴스 운영하시는 분? 네네. 그분이 어떤 번역을 해주셔서, 이름이 뭐죠? 그냥 기억이 안 걸어가는 나요. 건데.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쪽에 뭐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 하면서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약간 번아웃 조심하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번아웃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보스톡도 원래 뉴욕타임즈 출신이었죠? 그쵸? 네, 그쪽에 잠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출신은 아니고 스큐어도 계셨었고 뉴욕타임즈 계셨었고 네, 그쪽에 실제로 시각화 작업도 하셨었고 다. 네. 그래서 마이크 보스톡 개인 홈페이지에 가면 좋은 글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마이크 보스터기 쓴 거 그 10개 뭐 요약 그거 써준 거 중에 대부분의 경우 시각화 작업의 80%는 데이터를 만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한 게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각화는 이제 분석의 최종 결과고 이 사람이 쓴 것도 보면 D3 어레이나 D3 DSV나 CSV 같은 툴? 데이터 다루는 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도 바로 데이터를 실제 넣어보기 전에 특정 시각화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사람들은 반대로 시각화 형식을 정하고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데 우리들 하다 보면 데이터 만지다 보면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좋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컨택트에서 그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 쓰지 말라고 한 거. 저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없고 한국에서도 인터랙티브한 기사 만들겠다고 중간에 그런 거 넣었던 거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값을 볼 수가 없어. 계속 바뀌어서. 너무 이거 막 스크롤하면 바뀌어. 이게 숫자가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주의하라고 한 거? 그런 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필요한 부분에서만 딱 썼을 때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좀
유의미하게 동작한다? 그쵸.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시각화는 대부분 이제 그 요청한 사람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느낌이 있죠.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이 의미가 없는데도 혹은 이제 실제 기사를 읽는 걸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사실 시각화가 어렵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별로 안 좋아해서 CP님이 약간 좀 데이터 부분에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전 데이터를 안 좋아해서 그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형식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너무 싫고 데이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사실 데이터 시각화가 좀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익스플로러블 한지 그러니까 탐색적인 시각화를 하는 건지 설명적인 시각화를 하는 건지를 스스로 좀 정해놓고서 용도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적인 시각화에서는 그냥 바차트라든지 일반적인 거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좀 탐색적인 시각화에서는 새로운 형식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독자가 그걸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랑 시각화 형식을 합쳐서 주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NIT에서 했던 시각화들도 그렇고 네. 뭐 이 마이크 보스의 한 작업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잘 쓴 사례들이 거의 다 D3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시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D3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에서도 여기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쓰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안이 없죠. 그런 컨셉을 지원하는 대안이 없고 컨셉이 다른데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요거를 원래는 그분 자료를 보면서 배웠었거든요. 그 제프리 히어라고 D3JS 논문을 같이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버드는 아니고 그분 강의 자료가 있어요. 하버드는 아니고 그분 강의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런 컨셉들이 좀 녹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좀 많이 깨우쳤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쪽 계열에서 만든 것 중에 백화점.js라는 게 또 있거든요. 백화점.js도 그 컨셉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시각적 요소로 변환된다는 그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대신에 얘는 좀 바차트 이렇게 정리되진 않지만 요거를 뭐 동그라미 아니면 호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배워보기엔 좋고 나중에 요 부분에 직접 개입하고 싶으면은 D3JS 쓰면 될 것 같긴 해요. 배가는 딱 그 제이선으로만 쓸 수 있어요. 제이선으로만 D3JS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D3JS가 얼마나 어렵냐면 D3JS를 이용해서 차트 그린 라이브러리도 또 많이 있어요. 맞아요. C3도 있고 몇 개 있어요, 막. 그쵸. 이거 저희 재밌게 했었어요, 사실. 이거 나중에 예전에는 그때 우리 차트킹이랑도 했었고, CP님이랑 저희 또 그 쌍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해서 포스터도 만들었었고. 포스터? 저 그때 야심 프로젝트 말씀하셨나요? 네. 뭐 야구하신 거죠? 너걸리면. 네. 그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 다 디스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문법 같은 거 다 디자인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서 되게 뭐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44비츠가 사실은 HTML 퍼블리싱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어나 뭐 그렇게 쓰는 글만 아니라 HTML로 써서 글 퍼블리싱을 할 수 있어요. 44비츠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번들이 포맷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셋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집어넣고 그 text.html로 만들면은 텍스트 번들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째로 퍼블리싱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왜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켜서 이런 시각화 프로젝트를 통째로 퍼블리싱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컨셉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긴 합니다. 누가 거기에 글 쓰면서 광고 달면 어떡해? 사용자 정보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만 쓰니까 글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보통 웹사이트에 심잖아요. 그게 아니라 글에다 같이 심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그거를 텍스트 번들로 이제 심어서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해보고 싶긴 해요. 뭔가 시각화랑 엮어서 쓸 수 있는. 좀 안 맞잖아요. 약간 인터랙티브 싫어하고 정적 좋아한다고 그래. 정적 그렇긴 좋아하면 한데. D3라고 캡처해서 넣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이게 또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도 하나 적어놨었는데, 이 D3JS 쪽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많이, 컴퓨터적인 글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쓰기를 좀 확장한 컨셉에서
이 앨런 K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액티브 에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액티브 에세이는 에세이인데 거기에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세이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explorable explanation이라고 해서 뭔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논문인데 사용자가 거기 있는 값들을 바꿔보면은 실험 결과가 바뀌는 그런 식의 논문 같은 걸 쓰는 실험 같은 것들 이 브래드 피터라는 사람이 그런 거 제안했었고 또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 이것도 리터레이트 컴퓨팅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컨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구현하기 딱 좋은 도구가 D3JS나 이런 유사한 자바스크립트 도구들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알고리즘 같은 거 설명할 때 거기에 사용자가 직접 당장 숫자 바꿔보거나 위치 바꿔봐서 내가 그거 바뀌는 걸 눈으로 체험하면서 눈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경험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통계적인 걸 수도 있고 알고리즘 같이 논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보스톡이 했던 작업 중에 그게 있어요. 알고리즘 시각화했던 작업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좀 어렵긴 한데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같이 좀 섞어서 뭔가 나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익스큐터블 북이라는 프로젝트를 링크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방송에 참여를 못해서 이제 낙교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라고 써놓고 넘어갔는데 그때 낙교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리라 기대를 했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뭔지 모르니까 주피터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저는 그게 뭔지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각화에서 데이터를 바꾸면서 시각화 결과물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결국은 값을 바꿔가면서 이 결과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많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을 때 네.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들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더 정형화된 게 이제 옵저버 버블이긴 하죠. 마이크 보스톡이 만든 요게 딱 그걸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옵저버블도 주피터랑 비슷한데 맞아요. 보면서 어차피 뭐 그대로 실행할 수도 없고 그냥 잘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냥 딱 되는 거는 그 재생 누르는 거랑 옵저버블도 그냥 핵심 함수는 또 숨겨놨어 다. 핵심 함수 저 밑에 설명하거나 뭐 업데이트 차트라고 돼 있어. 아까 그 바레이스도 업데이트 차트 어디 있는데 뭐 그냥 사실상 이거 코드 그냥 간단한 형식 보여주는 거라 이게 주피터도 그렇고 주피터도 사실 그런 걸로 글 많이 공유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대로 중간에 로드 데이터 좀 바꿀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이게 딴 사람 거에 데이터 있어갖고 내 거를 못 읽거나 내가 빅쿼리나 어디 공개된 데 데이터 올려서 봐야 되거나 실제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하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 강사나 이 쓴 사람이 진짜 적절한 예제를 적절하게 딱 쏴주고 이 사람이 결국 따로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데이터 독에도 그래서 노트북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주피터랑 비슷해요. 글 쓰고 여기 차트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불러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한 장 꼬여버려요. 잘 안 되죠. 네. 데이터 독은 데이터를 15개월 보장해 주는데 네. 15개월 지나면 이 데이터가 어디가 있지? 애매한 거죠. 그냥 이 장애 시점에 무슨 글을 막 쓸 수 있는데 포인트 찝어가면서 데이터는 날아갈 거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옵저버블은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컨셉 안에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시비님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해볼 수 있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은 프로그램 지향적이긴 해요.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할 수 없어. 근데 코드의 개입을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도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순서대로만 실행해야 돼요. 맞아.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막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나중에 이제 퍼블리싱 해서 정적인 형태로 또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요소들 좀 더 넣고 싶어 하고 워낙 그런 삽질을 많이 했을 거라서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쓰지? 돈 내고 누가 쓰지?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팀 플랜이랑 저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어렵다. 여기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다 언론 같은 데서 쓰고 있다고. 언론이 어디에? 저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MBC 뉴스, LA 타임즈, 더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쓰고 있다고 이 언론. 언론. 언론, 네네. 그런 거 봐서는 이 보면은 에디터 한 명당 $9 월 정액제거든요. 어휴. 근데 이거를 누가 쓰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은 역시 어렵지.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건 결국에 뭐 결국 자기 상황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게 너무 잘 맞았던 거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뉴욕타임즈를 때려치고 나와서 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필요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돈 많이 안 줬을 것 같은데. 막 그러겠죠? 스퀘어도 계셨었고 아까 그 기코뉴스는 엑스그루님이 번역해 주신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 이거 보셔도 되고 가서 읽어봐도 좋은 것 같아요. 길진 않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님이 아까 그거 차트킹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K-팝 차트 같은 거. 그쵸. 복사해서 해봐야 돼. 아까 낙교님 말해준 플러시가 진짜 잘 해놓긴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아 퍼블릭 플러시를 만드셨어야지 그러면 그 딥3 그쵸? 자동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 끗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를 저한테 줬을 때 저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는 폴더 통째로 딥3가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코드가. 네. 라이브러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잘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개해서 그러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인데 네.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